안녕하세요. 사회자 김수영입니다. 35년 전 푸른 고개 마을은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뒤편에는 아이들이 뛰어놀던 솔바람산이 있었지요. 그날도 5명의 아이들은 매미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촛불을 들고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1년 뒤 산속 잡목 사이에서 유골 5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은 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뼈에는 기묘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이를 근거로 법의학자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는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사일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은 결론 나지 않은 채 수많은 의혹과 논란만 남긴 채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만약 타살이라면 범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2명의 토론자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한쪽은 명백한 타살로 다른 한쪽은 불운한 사고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이 토론을 통해 단순히 정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미해결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을 함께 마주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유골에서 발견된 두개골 손상은 단순한 낙석이나 사고로 생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정형적인 형태,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위치까지 고려하면 누군가 외부에서 가한 폭력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철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난 계절은 일교차가 컸고 비까지 내려 저체온증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체육복을 겹겹이 몸에 감싸고 있던 정황은 분명 체온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범인의 소행이라면 왜 그 흔적이나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한 불행한 사고가 과장되어 해석된 것은 아닐까요? 저체온증이라면 왜 아이들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었겠습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길을 찾으려다 쓰러졌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한 곳에 모였을 가능성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조차 아이들이 단순히 길을 잃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인물은 타살을 확정할 증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의학적 분석도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결국 뚜렷한 흉기나 용의자가 단 한 명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있다는 가정은 대중의 불안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사실상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이 여전히 아이들은 누군가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의 감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당시 공개된 사진과 기록 속 흔적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만약 범인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는 지금도 사회 어딘가에서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3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하나의 단서조차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혹시 아이들은 불운하게도 자연 속에서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진실보다 우리의 상상과 공포가 더 오래 살아남는 법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타살일 수도 사고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35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은 물음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범인이 존재한다면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고사였다면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을 불필요한 의혹과 공포로 덮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바로 아이들의 죽음이 타살이었는가 아니면 불행한 사고였는가입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론자 2분께서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유골에서 발견된 두개골 손상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준다고 봅니다.
당시 법의학팀은 분명히 예리한 물체에 의한 손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순한 낙석이었다면 어째서 디귿자, V자처럼 특정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자연적으로 생긴 흔적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이 사망 이후에 생겼을 가능성은 왜 고려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유해는 11년 동안 비바람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솔바람산의 바위 절벽은 매년 여름 장마철마다 낙석이 잦은 곳입니다. 날카로운 돌이 떨어져 뼈에 금이 가거나 깨질 수 있었지요. 실제로 위치에 따라 손상 정도가 달랐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위치 차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중 가장 많은 손상을 입은 이가 바로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발견된 아이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 낙석이라면 그 아이만 집중적으로 가격을 당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게다가 상처의 각도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 형태가 많았습니다. 낙석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가해진 폭력이 더 합리적 설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범행 도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변 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흉기가 있었다면 발견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동기도 불분명합니다. 당시 아이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들을 노리고 살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며 자연 속에서 부식되거나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기라는 것은 사건이 밝혀져야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살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범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체온증 가능성은 왜 무시합니까? 당시 날씨 기록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전 기온은 영상 5도였습니다. 게다가 산속은 더 춥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방한 장비 없이 산을 올랐고 체력이 달리면 저체온증이 올 수밖에 없었지요. 발견 당시 아이들의 옷이 뒤집혀 있거나 묶여 있던 정황은 오히려 저체온증에 따른 이상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의심을 더 키웁니다. 옷을 벗거나 묶는 이상행동이 저체온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엔 상황이 너무 조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중 한 명의 두개골은 체육복 상의로 쌓여 있었고 또 다른 아이의 발목에는 체육복이 매듭지어 묶여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위를 피하려는 행동이라기보다 누군가 강제로 제압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일 수 있습니다. 그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실제로 저체온증 환자 중에는 극심한 혼돈 상태에 빠져 스스로 옷을 묶거나 벗는 경우가 보고됩니다. 아이들이 공포와 추위에 시달리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보는 것이 과도한 음모론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만약 자연사였다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구조를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고 그것도 접근이 쉽지 않은 골짜기였습니다. 이는 우연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떨어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라면 두려움 속에서도 함께 있으려 했을 것입니다. 구조를 찾기보다 함께 버티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반드시 범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수많은 인력이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단순히 산에서 길을 잃었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은폐했기 때문에 11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게 아닐까요? 그 점은 지형적 특수성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솔바람산의 새바람골은 잡목과 낙엽이 겹겹이 쌓여 있어 수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한 곳을 여러 번 지나쳐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은폐가 아니라 자연적 요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한쪽은 두개골의 손상과 발견 정황을 근거로 명백한 타살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기후와 지형, 저체온증 가능성을 들어 불운한 사고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35년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월 동안 유족들은 답을 얻지 못했고 사회는 끊임없이 두 가지 가설 사이를 오가며 불안과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토론이 진행될수록 두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향한 길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듯합니다. 이제 양측의 논지는 감정까지 섞이며 뜨겁게 맞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사고사라는 주장은 결국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그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경찰은 성급하게 저체온 중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났을 때조차도 제대로 된 사과와 재조사 없이 사건은 묻혔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혹시 지금도 범인이 우리 곁에서 살아가며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유족들의 상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범인 가설은 대중의 분노와 의혹만 키울 뿐 실체적 진실에는 다가가지 못합니다. 무책임한 음모론은 수사 방향을 흐리고 결국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냉정해야 합니다. 타살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사고사 가능성도 존중해야 합니다. 냉정함이란 이름으로 외면해온 세월이 35년입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은 흔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후 손상이라 주장하는 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것처럼 들립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런 죽음을 맞았다면 과연 그렇게 차갑게 사고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범인을 단정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제 사건이 남아있는데 모두 숨은 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회 전체가 끝없는 불신에 빠질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유족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입니까? 두 토론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타살을 주장하는 쪽은 혹시라도 범인이 사회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외쳤고, 사고사를 주장하는 쪽은 근거 없는 의혹은 결국 또 다른 상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서로의 말은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논쟁 속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물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까지 의심하고 또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이제 토론은 마지막 국면으로 향합니다. 솔바람산 아이들 사건은 결국 11년이 지나서야 새바람골 깊은 골짜기에서 그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1년 동안 아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고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산과 들을 헤맸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사건 직후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부모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법의학적 관찰과 어긋나면서 논란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시 비가 내렸고 기온이 낮았다. 아이들이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사건의 모든 의문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견이 늦어지면서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산속 환경과 시간의 경과는 아이들의 흔적을 거의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만약 발견이 사건 당일이나 며칠 내에 이루어졌다면 두개골 손상과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증거를 놓친 것은 과학적 해석의 폭을 좁히고 불필요한 의혹을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발견 지연은 사건의 진실을 가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범행의 흔적이 있었다면 수일 내에 수습했다면 범인의 존재를 밝혀낼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년 동안 자연 속에서 아이들의 유해는 변화하고 훼손되고 심지어 중요한 단서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오늘까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안타까움은 단순히 감정적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발견이 늦어진 그 시간 동안 사건을 풀 수 있는 실마리도 놓쳤습니다. 아이들이 왜 산에 올랐는지, 무엇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혹시 범인이 존재했다면 그 흔적은 어디에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두개골 손상과 몸 곳곳의 상처를 근거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 발표와 저체온증 가능성, 그리고 산속에서 아이들이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흔적 등은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이 바로 그 11년의 공백 속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발견이 빨랐더라면 단순 사고인지
범행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자료가 충분했을 겁니다. 지금 남은 건 이미 훼손된 유골과 희미한 기억뿐입니다. 증거가 제한적이니 각종 추측과 해석이 끝없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아이들을 잃은 가족의 슬픔과 사회적 혼란은 바로 이 놓친 시간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불안을 마주합니다. 혹시라도 범인이 존재한다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사회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발견 지연으로 범행의 흔적이 사라지고 결정적 단서가 놓쳐진 지금 사건의 진실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남는 이유입니다. 35년 전 5명의 아이들은 솔바람산으로 향했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찰은 저체온증에 따른 사망 가능성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사회에 일시적 안도감을 주었지만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볼 수 있었듯 타살설과 사고 사설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발견이 늦어지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안타까움은 사건을 둘러싼 의문과 논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왜 산에 올랐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놓친 실마리는 무엇인지, 그 모든 답은 이미 산속 어딘가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건이 남긴 질문과 안타까움 속에서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바로 사건을 기록하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며 작은 흔적도 놓치지 않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지만 우리가 던진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비록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이자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는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기억하고 발견이 늦어져 사라진 증거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아이들의 죽음은 너무도 슬프지만 과도한 추측과 단정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진실과 기록, 그리고 잊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